지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병원에만 잠깐 데려다 줄래?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아침부터 열이 나서 꼼짝을 못 하겠네. 저 지금 밖이라서요. 어딘데?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병원 정도는 혼자서 가실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는 기사가 아니에요. 집 앞에 택시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모시러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를 텐데.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도 좀 서운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그래도 이렇게 부려먹으시고. 너 며느리라고 부려먹은 적 없다. 친딸이라고 생각해서 부탁한 거야. 그렇다고 제가 진짜 친딸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정광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참 아꼈습니다. 딸은 없지만 정말 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며느리도 전 씨를 어머님이 아닌 엄마라고 부르며 친정엄마처럼 대했습니다. 전 씨는 결혼 전에 했던 며느리의 말을 찰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결혼 참 잘 시켰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니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집 사고 애 맡길 때는 엄마 하며 그렇게 잘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씨가 아프자 며느리는 돌변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한 번 데려다 주는 것도 질색을 했고 자주 하던 연락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힘 빠진 시모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병든 시부모 병수발 들라고 할까봐 무서워서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서운하다는 전 씨에게 어차피 친딸도 아니지 않느냐는 며느리. 인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전 씨도 이제 더 이상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원한다면 전 씨도 기꺼이 맞춰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전 씨의 배려를 받으며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었죠. 전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씨의 남편은 딸을 강력히 원했는데 하나 기르기도 힘든 판국에 딸 낳자고 애를 하나 더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혹여나 또 아들을 낳으면 셋째도 낳자고 할까 무서워 그냥 하나로 만족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언제나 딸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 씨도 내심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뚝뚝한 아들 하나 있는 탓에 살가운 딸의 애교를 바랐죠. 그래도 자기 밥벌이 알아서 하고 때 맞춰 결혼도 한다니까 그게 어디야. 그건 그래. 정훈이 봐봐. 아직도 장가 안 가고 속썩이잖아. 맞지? 남편의 말에 전 씨가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정훈이는 남편 큰형님의 아들이었는데 지금 40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부모와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꾸 직장을 그만둬서 아주버니나 큰동서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에 비하면 아들이 좀 무뚝뚝한 정도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민정이네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아마 모아둔 돈 합쳐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보태줘도? 그 정도로 대출 안 받고 전세 가기 힘들죠. 아들이 결혼할 때 5천만 원 정도 보태줄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결혼은 알아서 하라는 게 남편과 전 씨의 지론이었지만 주변에서 하는 걸 보니 아예 빈손으로 결혼을 시키긴 힘들겠다 싶어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대출을 더 받아야 된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결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마친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머님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에 전 씨가 놀라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뜻밖의 말이라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아버님한테도 아빠라고 부르고요. 아빠라고? 남편의 표정은 마찬가지로 놀란 듯 보이긴 했지만 나쁜 기분은 아닌 듯 했습니다. 네. 우석 씨랑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세요. 저도 친정엄마나 아빠처럼 그렇게 잘할게요. 너무나도 살가운 며느리의 말에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돈네가 먼 곳에 살고 있으니 친부모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냈으면 한다는 며느리. 전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 네. 엄마, 내 아들이 아닌 누군가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엄마도 아들밖에 없고 며느리도 저뿐이니까요.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기 전에 또다시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무척이나 속상해 하면서 말했습니다. 빨리 아이도 낳고 해야 하는데 대출로 시작하려니까 조금 무섭기도 해요. 요즘 대출 안 받고 신혼집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부모님한테 좀 더 도움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유, 죄송해요. 엄마, 아빠. 그래도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괜히 우는 소리에서요. 얼마쯤 더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며느리의 말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전 씨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뉘앙스를 보았을 땐 꼭 필요한 만큼 더 보태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그렇게 느꼈는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들도 원래 보태줄 생각이 없었던 전 씨 부부를 알기에 5천만 원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더 보태준다면 사양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부른 금액이 1억 5천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에이, 제가 해요. 며느리가 들뜬 기색이 역력해서 전 씨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전 씨 부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억 5천이 좀 큰 돈이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했어? 전 씨가 남편에게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아? 우리 노후나 신경 쓰자고 할 때는 언제고? 자식이 잘 살아야 우리도 노후에 걱정 없이 잘 살지. 자식한테 손 벌리게? 그 소리가 아니라 자식이 힘들게 살면 우리 부부 등 따뜻하게 사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그 돈 없다고 우리가 당장 낳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서 며느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짝 만나서 100년애로 하겠다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좀 더 보태주자고. 친정부모처럼 여기겠다는 며느리잖아. 얼마나 기특해. 남편의 주장에 따라 전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할 때 1억 5천을 보태주었습니다.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잘하면서 살게요.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보다도 더 살갑게 잘했습니다.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누가 싫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화도 그렇게 잘한다고? 한 3, 4일에 한 번씩은 하던데 무슨 얘기하는데? 그냥 밥은 먹었냐, 잘 있냐? 이런 거지. 어이구, 며느리 잘 봤다. 요즘 며느리들 얼마나 깍쟁인데?
그 정도면 진짜 딸보다 낫네. 우리 딸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야? 지인의 말에 전 씨가 웃었습니다. 지인의 말처럼 주변 며느리들과는 다른 구석이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봤을 땐 완전 여시야. 여시? 그렇잖아. 집 해달라고 와서는 엄마라고 부르겠다. 친부모처럼 하겠다. 그러고 결국엔 돈 받아간 거잖아. 똑똑하긴 하네. 말이 다르고 다른 법인데 이렇게 말하니 정말로 며느리가 여우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왜 남의 며느리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거는지 몰랐습니다. 새겨 듣지 말어. 요즘 며느리 때문에 속이 말이 아니야. 질투하는 거야. 며느리와의 불화로 괜히 투덜대는 것이라며 다른 지인이 전 씨를 달랬습니다. 며느리가 잘하는 만큼 전 씨도 며느리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제가 좀 거들까요? 아니야, 다 했는데 뭘. 할 거 없어. 그냥 상에 놓기만 하면 돼. 제가 일찍 와서 도왔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차례도 안 지내잖아. 그래도 음식 많이 하셨잖아요. 전 씨는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오기 전에 미리 음식을 다 해놓았습니다. 괜히 눈치 본다고 거들려고 할까봐 숟가락만 놓으면 되게끔 해놓았죠. 딸이 있었어도 명절에 밥 차리라고는 안 했을 테니 며느리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결혼한 제 친구들은 명절만 되면 무섭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기다려져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노니까요. 어이구, 그래. 다행이네. 치우지 말고 들어가서 쉬어. 설거지 도와드려야 하는데. 우석이 시키면 돼. 며느리를 시키느니 차라리 아들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최고. 며느리는 무척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 고부간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전 씨도 며느리를 부려먹지 않고 며느리도 시부모를 살갑게 대하니 인상을 찌푸릴 일이 없었죠.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왜? 애 돌보면서 희준이 아빠 밥도 차려주고 하려면 아침 저녁으로 전쟁이에요. 그렇긴 하겠다. 저 혼자면 대충 먹는데 희준이 아빠는 입맛도 까다롭잖아요. 그러면서 전 씨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난해 둘째까지 나오니 집에서 살림만 하기에도 벅차다면서 말이죠. 그래? 그러면 우석이더러. 아침 저녁을 우리 집에서 먹으라고 그래 차라리. 어머, 정말요? 그래. 어차피 회사 가는 길이잖아. 전 씨의 집이 아들네 집과 회사의 중간쯤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힘들다는 며느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 왔어요. 얼른 앉아서 먹고 가.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다음날 아들을 전 씨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저녁밥은 아들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감사하긴. 우리 먹는 거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건데. 살림하기에 훨씬 낫니? 그럼요. 아침에 밥만 안 차려도 좀 낫죠. 그럼 너는 뭐 먹어? 저는 그냥 알아서 챙겨 먹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전 씨는 그 다음 날부터 아들 편의 반찬도 몇 가지씩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며느리도 함께 와서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역시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왔다 갔다 불편하지 않어? 대신 집에 가서 밥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농담 삼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면 좋겠네. 아, 며느리는 평소처럼 너스레 떨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같이 살긴 뭘 같이 살아? 전 씨가 남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같이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히 며느리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 전 씨도 불편했습니다. 갈 때 이거 가지고 가. 지난번에 싸주신 게장도 잘 먹었어요. 너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라며? 맞아요. 감사해요. 딸이 있었어도 이렇게 뭐든 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얘들아, 들어가지 말어. 엄마 좀 자게 냅둬. 명절에 온 아이들이 작은 방 문을 열려고 하자 전 씨가 말렸습니다. 아이들이 좀 커서 뛰어다니기 시작하자 아이들을 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며느리를 알기에 명절만큼이라도 좀 쉬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잠든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전 씨 부부가 돌아가면서 보고 있었죠. 엄마한테 갈래? 아이고, 아니야. 엄마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할머니랑 좀만 더 놀자. 그러니 칭얼 때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전 씨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뒤에 개운한 표정으로 나오는 며느리를 보니 잘했다 싶었죠. 엄마, 생신 선물이에요. 환갑인데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고마워. 이걸로 내일 아빠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나중에 저 복직하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이 드릴게요. 며느리가 30만 원이 담긴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직까지 외벌이기 때문에 여유롭지 않은 듯해서 전 씨는 이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밥을 사겠다는 것을 전 씨가 계산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때때로 전 씨를 서운하게 했고 그건 아마 전 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엄마, 내일이랑 모레 애들 좀 맡겨도 돼요? 어디 가게? 아, 우석 씨랑 같이 어디 좀 다녀오려고요. 오랜만에. 어쩌지? 내일 시골 가는데. 지난번에 말한 적 있잖아. 아, 그게 내일이에요? 그래, 진작 말하지. 그거 미룰 순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연휴라서 숙소 비용이 비싸서요. 친척들한테 내일 간다고 다 말해놨는데 하루 전에 취소할 순 없지. 아, 아무래도 아쉬운지 알았다는 대답을 하지 않고 통화를 질질 끌었습니다. 다른 일 같았으면 미루고 봐줬겠지만 이번엔 약속된 게 있어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못내 서운했던 것 같았죠. 저희가 애들 때문에 여행도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다녀오려고 했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어쩐지 전 씨가 죄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종종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손주들을 봐주곤 했는데 처음엔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애를 못 봐주는 상황에는 섭섭한 티를 잔뜩 냈습니다. 거절하는 전 씨가 민망해질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뽀로로 틀어줘. 며느리가 맡기고 간 큰 손주가 리모컨을 내밀며 전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쩌지? TV 고장 났는데. 하지만 지난주에 고장나서 TV는 먹통인 상태였습니다. 오래 쓴 TV라 고치는 비용이 더 든다길래 그냥 두었습니다. 남편이 TV를 사러 갔다가 가격에 놀라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불편하긴 했어도 참고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나 심심해. TV를 사긴 해야겠네. 자주 오는 손주들 때문이라도 얼른 새로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손주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네 집에는 TV 엄청 큰 거 있어. 정말? 엄청 좋겠네. 근데 할머니 생일에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 진짜 커. 손주의 말에 전 씨는 잠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지난달에 안사돈의 환갑이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V를 선물로 새로 사주었다니 자신이 환갑 때 받았던 30만 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땐 많이 서운하긴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자식도 속 끓게 하고 부부지간에도 섭섭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로 헤어지지 않듯이 며느리가 그럴 때도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가족이기에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에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씨 부부와 며느리 사이는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씨는 한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몸 상태가 좋을 수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 명절에도 아들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고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요양하는 데 보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몇 시간만 봐주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애들끼리 잘 노니까요. 밥 먹여서 보낼게요. 그냥 보고 계시기만 해도 돼요. 그래, 알았다. 놓고 가라. 엄마, 감사해요. 이제는 손주들 봐주는 일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항암 부작용인지는 몰라도 전 씨는 눈에 띄게 살이 빠졌고 늘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앞으로 몇 회 더 받아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씨가 며느리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병원에요? 그래. 우석이 아빠가 급히 시골 좀 내려가 봐야 하는데 항암 날짜랑 겹치네. 아, 네. 알겠어요. 애들 학교 보내고 가면 돼. 네.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며느리와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눈이 침침해져서 운전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와 함께 가니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네 차 타고 가면 좋겠다. 아, 제 차요. 그래, 몇 번 안 남았어. 애들도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하면 바쁘진 않지? 집안일도 하고 해야 하니까요. 아직까지도 복직하지 않고 살림을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에게 듣자 하니 점심에는 애엄마들끼리 카페에 모여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던데 며느리는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전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서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어쩐지 전 씨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일을 꺼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퇴원할 때는 전처럼 그냥 남편과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항암 잘했느냐, 퇴원은 잘했느냐 하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씨에게는 연일 악재가 생겼습니다. 길 가다 넘어지며 손을 짚었는데 잘못 짚었는지 손목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오른손목이라 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겼습니다. 밥은 짓겠는데 반찬은 어떻게 해? 사다 먹어야 하나? 반찬 가게에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러지 말고 있어 봐봐. 남편이 전 씨가 말리기도 전에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한 보름만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나흘에 한 번쯤만 와서 네 엄마 좀 도와줘. 제가요? 휴대폰 너머로 당황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럼 어쩌냐? 손목이 저래서 아, 싸드시는 게 낫지 않아요? 보름 동안 계속 사 먹으라고? 요즘엔 반찬들 다 잘 나와요. 그러냐? 네, 알았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조금 심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전 씨는 어쩐지 그런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애를 맡길 때 빼고는 다소 차가워진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며느리가 수락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전 씨가 해다 준 반찬만 하더라도 보름이 아니라 1년을 내내 해다 줘도 부족할 양이었습니다. 그러게 사 먹자니까. 그리고 한참을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웬일인지 애들을 맡긴다는 연락조차 없었죠. 그러다가 전 씨가 몸살에 걸려 꼼짝도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일하느라 집에 없었고 아들도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민정이 불러서 가라니까. 택시 타고 간다니까 그러네. 10분 거리에 있는 며느리 두고 혼자 어떻게 간다고 그래, 병원을. 항암의 면역이 약해져서 그런가 요즘 이런 잔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이 불덩이 같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호통을 쳤지만 며느리는 되도록이면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다 결국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 엄마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병원에만 잠깐 데려다 줄래?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아침부터 열이 나서 꼼짝을 못 하겠네. 저 지금 밖이라서요. 어딘데? 전 씨의 물음에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짜증스러운 말에 전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며느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정도는 혼자서 가실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는 기사가 아니에요. 그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기사로 부린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기에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기분이 나쁜 모양이었습니다. 집 앞에 택시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모시러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를 텐데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도 좀 서운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그래도 이렇게 부려먹으시고.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코 부려먹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전 씨가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아들에게 부탁했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씨도 섭섭한 속내를 내비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 며느리라고 부려먹은 적 없다. 친딸이라고 생각해서 부탁한 거야. 그러자 돌아온 대답에 전 씨는 가슴에 창살이 박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짜 친딸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기대를 안 하는 사이였다면 상처도 덜 받았을 텐데. 그래도 전 씨는 며느리와는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끈끈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의 말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또한 결정적인 순간엔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냥 택시 타고 가시면 되지. 왜 굳이 애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셨어요? 택시가 더 빠른데 오해할 만하죠. 무슨 오해? 그냥 며느리 병수발 시키려나 싶겠죠.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퍼부었는지 다음날 아들이 전 씨에게 전화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전 씨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결혼하면 내 자식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물며 자식도 부모를 위할 줄 모르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시부모를 진정으로 생각해 줄 리는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랬습니다. 항암을 하면서 힘들었던 전 씨에게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느냐 물어본 적이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예전에는 3, 4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점점 뜸해진 것은 맞지만 전 씨가 아프고 나서는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아들의 말철모 병수발 들라고 할까봐 무서웠던 것인지 아니면 곧 죽을 사람 챙겨서 뭐하나 싶어서 그랬던 것인지 어쨌거나 참 부질없는 사이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하던 며느리도 얻을 게 있어야 시부모에게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자면 며느리가 참 똑똑했습니다. 이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으니 돌변한 것이었습니다. 애도 클 만큼 컸고 이제는 도움받는 일보다 시부모 병수발 드는 게 더 무서운 때가 된 것이었죠. 전 씨는 후회했습니다. 진작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죠. 정말로 딸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뒤늦게 깨달은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을 통해서 아들 며느리에게 실망이 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어차피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으니 얼굴을 마주볼 일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반년 정도 지나자 전 씨의 항암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건강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데는 또다시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수술도 잘 됐고 나중에 검사해 본 바에 의하면 몸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완치가 됐는지는 더 훗날에 알 수 있겠지만 전 씨는 서서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다시 슬금슬금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간사하고 뻔뻔한 동물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 너는 친엄마도 아닌데 왜 엄마라고 부르니? 호칭 제대로 해라. 전 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며느리에게 차갑게 말하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희준이랑 예준이 좀 애들 맡기려고 그래?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옛날에 내 보면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밭일도 했어.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맨날 애를 맡겨? TV 드라마 속 시어머니들이 할 법한 말을 하자 며느리는 또 말을 잃었습니다. 애 맡기지 말고 네가 키워. 회사도 안 다니는 애가 말이야. 그렇게 전화를 끊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 씨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당황했겠죠. 그리고 항암이 끝났으니 명절에 오겠다는 아들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절 전날에 찾아온 며느리에게 음식을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저보고 하라고요. 그래. 나이 먹고 병든 시엄마가 하는 것보다는 그림이 좋지 않겠니? 엄마, 그리고 다 먹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전 씨 부부는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라고 음식도 따로 해놓지 않고 옆에 서서 가끔씩 훈수만 두었습니다. 그래도 전 부칠 거리랑 다 사놨어. 이걸 다 붙여요? 그럼. 그래야 식구들 다 같이 먹지. 네. 그래도 다 할 줄 아네. 다음에 너희 집에나 놀러 가야겠다. 저희 집에요? 그래. 늙음하게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받아먹고 살아야지. 전 씨는 불어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이번엔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울먹거리며 말하는 며느리.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엄마라고 하지 말라니까.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은 우리가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니? 나도 네가 했던 말 잘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말이 맞더라. 진짜 엄마도 아니고 진짜 딸도 아닌데 억지로 그렇게 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나도 잘못했지. 딸도 아닌 며느리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시어머니처럼 대해. 나도 너를 며느리로 대할 테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면 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를 너희 부모처럼 대했니? 하지 않은 말들도 많았습니다. 진짜 친부모가 아니었기에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들도 있었죠. 하지만 추잡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도 알아들었을 테지만 말이죠. 그 뒤로 아들 며느리는 또다시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리고 전씨 부부는 그런 아들네를 걱정하거나 궁금해하질 않았습니다. 이러면 이런 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자식처럼 될 수 없고 자식조차도 부모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스스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당한 거리. 진작에 그게 필요했었고 관계가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다소 먼 거리가 필요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필요 없이 말이죠. 급한 일이 아니어도 그렇지. 어떻게 다짜고짜 화를 내니?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죄가 아니고요. 지영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내가 전화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아무리 조금 하셔도 며느리 입장에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절대 전화 못하게 하라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작은 며느리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꼭 유언장에다가 써놓으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사람이 죽으면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새겨 들을게. 그냥 며느리 입장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영이가 저랑 결혼한 거지. 제 부모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문정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문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새로 생긴 가족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인지 상전인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며느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연락도 못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아내면 문 씨에게도 가족인데 어째서 가족에게 마음대로 연락도 못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전화는 싫다며 메시지를 보내라더니 메시지도 싫다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엔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냥 상전이 아니라 임금님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문 씨가 잘못한 것이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럴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부려먹은 일도,
전화해서 오라가라 한 일도, 달리 시집살이를 시킨 일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왕래 자체가 없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시부모가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고 숨죽여야 하는 게 부모라면 더 이상 부모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인 탓에 자식들 키우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문 씨와 자식들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일찍이 결혼을 했고 막내 아들인 강창현만 30대에 식을 올렸죠. 저희 딸을 친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우리 사위 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살게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저도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생각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시댁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희 딸이 복이 있네요. 문 씨야말로 아들이 좋은 처가를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 씨도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그렇게 가까이 지내며 오순도순 지내고 있으니 새로운 며느리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들끼리도 통하는 게 있을 것이고 말이죠. 외동딸이라 조금 버릇없게 크긴 했는데 그래도 속은 따뜻한 아이예요. 부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딸 좀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문 씨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족을 맡는 일에 설레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돈내외와 참한 며느리까지. 자식들 모두 결혼을 잘한 것 같아서 안심했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사위, 사돈과 불화가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 씨는 그렇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 씨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니? 아,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신혼집에서 집들이 한다고 그랬잖니? 음식하는 거 힘들까봐 집에서 뭐라도 해갖고 가려고 하는데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문 씨의 물음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집들이요? 그래. 창현이가 18일쯤에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고. 다 같이요? 그래. 창현이네 형이랑 누나랑 혹시 둘이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네. 어머, 그랬니? 난 당연히 상의가 된 줄 알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알았어. 창현이랑 얘기 잘 해봐. 네. 전화는 끊어졌고 문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곧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엄마, 그 집들이 말인데요. 이튿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지영이는 모르고 있는 눈치던데. 그게 주변 지인들만 몇 명 초대해서 하자는 걸 제가 오해했어요. 아, 그래? 네. 안 그래도 엄마 아빠 번거롭게 오시는 것도 사실 좀 마음에 걸렸고요. 그럼 취소된 거야? 문 씨의 질문에 아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문 씨 부부는 아들의 신혼집에는 한번 가볼 계획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줄로만 알고 큰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없던 일이 되어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죠. 얘는 왜 상의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을 해서는. 그러게. 어쩔 수 없지 뭐. 남편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쉬운 눈치였습니다. 결국엔 집들이는 취소가 되었고 며칠 뒤 문 씨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다시 며느리에게 연락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니? 네. 어머님, 이번 명절에 오잖니? 네. 음식 뭐 좋아하나 물어보려고. 지난번에 내가 대답을 못 들은 거 같네? 아무거나요. 에이,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 잡채 같은 거 좋아해? 네. 소갈비는? 네. 아무거나요. 어머님, 저 지금 가봐야 해서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또다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문 씨는 멋모르고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문 씨의 연락을 꺼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뭐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문 씨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쓰고 있어. 지영이한테. 왜? 뭐라고? 지난주에 병원 다녀왔다잖아. 괜찮은가 물어보게. 왜 전화로 안 하고? 전화하면 늘 바쁜 것 같아서 그렇지. 요즘 사람들은 전화보다 메시지를 더 선호한다잖아. 그래? 귀찮게 그걸 하나하나 치고 있어. 그래도 요즘 시대에 맞춰야지. 문 씨는 가끔 며느리, 사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안부를 묻기도 했고, 특별한 용건이 있을 때 주고받기도 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지영이는 뭐 하고 네가 받아? 지영이는 뭐 좀 하고 있어서요. 왜 전화하셨어요? 아이 가진 거 축하한다고 전화 걸었지. 제가 전화할게요. 축하한다는 말도 전해? 많이 바쁜 상황이야? 네. 제가 전화할게요. 지금 지영이 바빠서요. 어느 날부턴가 문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면 며느리가 받질 않고 종종 아들이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문 씨는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죠. 어머, 여보, 이거 봐봐. 무슨 택배야? 지영이 엄마라고 써 있는데 안 사돈이 명절이라고 선물을 다 보내셨네. 아이고, 정말이야. 어느 날 명절이 끝나고 선물을 택배로 보내온 사돈. 그동안 아들네를 통해 안부인 사정도만 주고받았었는데 지역 특산물을 보냈습니다. 명절은 지났지만 그래도 받기만 할 수는 없어서 뭐라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이의 주소로 답례를 보낸 문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문 씨는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나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습니다.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봤더니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택배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얘는 그런 연락을 받았으면 전화를 줘야지. 문 씨가 혀를 찼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연락을 기다렸으니 말이죠. 그렇게 다음 명절에도 선물을 주고받았고 감사의 인사는 자식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라니? 선물 주고 받는 거요. 장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도 서로 생각해서 그런 건데. 엄마도 보내지 마세요. 중간에서 자꾸 말 전달하는 것도 힘들어요. 문 씨는 아들의 말에 잠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참나? 고맙다고 말 전하는 게 뭐가 힘들어? 1년에 2번뿐인데. 그래도 번거로워요. 문 씨는 아들이 별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런 건 익히 알았지만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문 씨는 아들 며느리가 부모의 연락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다 같이 여행 갔던 거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메시지로 보낸다고? 네. 아가씨도 단톡방에다가 올린다고 했거든요. 어머님도 사진 찍으신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래? 알겠어. 지금 보내볼게.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메신저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족들이 다 같이 여행을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죠. 그리고 그 여행에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말에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와 딸이 올린 사진들을 저장하고 있자 작은 며느리가 대화방에서 나갔다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어라? 왜? 지영이가 대화방에서 나갔는데. 왜 나가? 그리고 곧바로 큰 며느리가 다시 작은 며느리를 초대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실수로 나갔나 봐. 그런데 곧장 작은 며느리가 다시 대화방을 나갔죠. 이렇게 보니 실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문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문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짜증스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한테 지영이 좀 초대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는 게 아니고요. 자꾸 울리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사진 보내준다고 그런 거야. 그니까요, 뭐든요. 거기서 지영이는 빼주세요. 작은 며느리한테 따로 말을 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몰랐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거나 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지영이한테 하지 말고요. 스트레스 받게. 뭘 어쨌다고 스트레스를 받아? 문 씨가 기가 막혀서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지영이는 시집에서 자꾸 연락 오면 신경 쓰이죠. 언제 자꾸 연락을 했다고 그래? 어쩌다 한 번씩 한 거 같고. 아, 가끔이라도요. 할 말 있으시면 그냥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자 문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연락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자주 연락을 한다 해도 많아야 한두 달에 한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무슨 일이 있을 때나 하지 아무 때나 연락해서 수다를 떤 적도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나 싶었습니다. 문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아들놈이 이렇게 철벽을 치니 황당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창현이가 전화해서 엄청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올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뭐? 뭐 따로 연락한 적도 없는데. 나 같으면 시집 식구가 연락하면 좋겠냐면서 엄청 화내는 거 있지? 문 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빠한테도 연락했다고 그러더라고. 걔 진짜 왜 그래? 유난이야, 진짜. 누가 올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야. 문 씨의 딸이 기가 차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나 오빠는 통화해본 적도 없는데 난리야.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는 딸. 사실 억울한 건 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건이 있을 땐 며느리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도 벌써 한 달이 지나 2달 가까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 정도도 안 되나 싶으니 아들도 며느리도 불편해졌죠. 그 뒤로 문 씨도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한테 전화했어? 안 했지. 창현이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네. 지영이한테 직접 해야지. 애 낳은 건 며느리인데 왜 아들한테 전화를 해? 용건 있으면 지한테 하라잖아. 몇 달 동안 며느리에게 연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라길래 더럽고 치사해서 아들에게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가족이기에 연락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었죠. 조금 있다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 씨가 며느리의 상태와 아이에 관해서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지영이도 애도 건강해요. 그 말에 문 씨는 안도했습니다. 새벽녘에 병원에 갔다더니 벌써 오전 11시 반이었습니다. 30분 전에 아들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니 몇 시간이나 진통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영이하고 통화는 해도 되니? 축하 전화를 해야지.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전달할게요. 축하한다는 말도 전달해?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낳은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못하나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싫다는데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이 낳느라 고생한 것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며느리 편한 대로 하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까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아들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죠. 참, 누가 보면 며느리 괴롭히는 시부모인 줄 알겠네. 당신이 뭐 시집살이를 시켰어? 명절에도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했잖아. 요새는 그런 게 또 아닌가 보지. 그렇지만 문 씨의 입에선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튀어나왔습니다. 1년에 전화 몇 번 하는 거 가지고. 남편이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래도 애가 태어났으니 한 번은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 초대받질 못했습니다. 다음에요. 저희가 명절에 데리고 갈게요. 그런데 손주 얼굴을 본 건 아이가 태어난 지 반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아들 내외가 문 씨 부부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사돈네는 몇 번이나 아들네 오갔다는 걸 알았으니 말이죠. 문 씨도 아들 손자 며느리가 하나뿐인 것도 아니었고 자식을 사랑한 것이지 목을 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지 별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용건이 없다면 아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웠죠. 굳이 싫다는 일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모임이 있어 외출했다가 늦게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9시쯤 되었죠. 그런데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부르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다시 들었을 때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 상태였습니다. 창현이. 큰아들보다도 가장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전화를 해도 10분이면 올 수 있을 거리였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수신음만 들렸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여러 번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타면서도 마음이 불안해 큰아들과 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다들 병원으로 오겠다고는 했지만 차 타고 1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아니야. 일단 병원 좀 가보고 다시 전화 줄게.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었기에 섣불리 자식들에게 오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오더라도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만 왔다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뒤에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지영이니? 네, 어머님. 창현이랑 같이 있니? 전화를 안 받아. 네, 같이 있는데. 얼른 창현이 좀 바꿔줘라. 잠시만요. 문 씨가 기다리니 아들이 여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전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저한테 용건 있으면 직접 전화하는 거 힘든 일 아니잖아요.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받으면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어련히 제가 알아서 전화 드리겠어요? 황당했습니다. 용건이 뭔지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화를 내는 아들. 도대체 그놈의 전화가 뭐라고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전화는 전화일 뿐이지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닌데 말이죠. 며느리에게 연락을 한 것이 1년도 훨씬 넘은 일이었습니다. 문 씨는 아들에게 소리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쓰러지셔서 병원이야. 아버지가요? 그래. 아들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용건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듯 했습니다. 쓰러지시다니요. 집에 와보니 쓰러져 계셨어. 어느 병원인데요? 제가 갈까요? 됐다. 나중에 또 연락하마. 문 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했는데 혈압이 순간 낮아져서 쓰러졌는데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머리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죠. 곧 깨어날 것이라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다니까. 오려거든 내일 퇴근하고 와.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이상 없대. 곧 깨어나실 거래. 아, 진짜 다행이네요. 큰아들의 안도에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문 씨는 딸에게도 전화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던 문 씨가 전화가 아닌 메시지를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 싫다는 아들 며느리를 굳이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문 씨는 작은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죠. 작은 아들에게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큰아들과 연락을 했는지 다음날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미 남편이 정신을 차린 뒤였습니다. 별일 없으셔서 다행이네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문 씨가 더 늦게 들어왔다거나 다른 일로 쓰러진 것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작은 아들이 문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급한 일인 줄 모르고 죄송해요. 급한 일이 아니어도 그렇지. 어떻게 다짜고짜 그러니?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죄가 아니고요. 지영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내가 전화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아무리 조금 하셔도 며느리 입장에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절대 전화 못하게 하라든.
문 씨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작은 며느리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꼭 유언장에다가 써놓으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사람이 죽으면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새겨 들을게. 비꼬는 말에 아들이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짚었습니다. 그냥 며느리 입장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영이가 저랑 결혼한 거지 제 부모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더욱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인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문 씨도 며느리가 친딸처럼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붙어 살며 친근하게 지내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으면 최소한 가족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싫다는 아들 며느리. 문 씨가 노력한다고 나아질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싸운 적이 없으니 더 노력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그래. 네 말대로 할게. 그리고 문 씨는 휴대폰 연락처에서 며느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경황이 없어 며느리 번호를 눌렀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조차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이야? 문 씨가 연락하지 않으니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지냈는데 오랜만에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 지율이 이번에 어린이집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 이제 지영이도 복직해야 해서요. 그래. 바쁘겠네. 근데요. 아들이 어려운 얘기를 꺼내듯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맞벌이 해도 어린이집에서 너무 늦게까지 맡기긴 힘들더라고요. 너희 큰형은 7시 넘어서까지 봐주던데. 아, 그건 그런데요. 지율이는 너무 어리잖아요. 두 돌이 안 된 아이니 그렇게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있는 건 힘들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3시 반이면 거의 다 하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런데? 엄마가 가까이 계시니까 4시부터 7시까지 지율이 좀 봐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뭐? 그래도 지율이가 어린이집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는 것보다 할머니랑 집에 있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일에 매일 아이를 3시간씩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게 불가능하다면서 말이죠. 지율이 엄마가 싫어할 텐데?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며느리였습니다. 싫어하긴요. 지영이도 그랬으면 하니까 제가 전화드렸죠. 안 그러면 애 때문에 지영이 일도 못하죠. 그 말에 내심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꺼리면서 애를 맡길 생각이 드나 싶었습니다. 그게 참 곤란하네. 네? 문 씨의 대답에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율이 엄마랑 자꾸만 연락하게 될 거고, 마주칠 거고, 지율이 엄마가 너무 불편하지. 아니에요. 괜찮대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괜찮대? 그러자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나는 괜히 불편한 상황 만들기 싫다? 아들이 문 씨에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며느리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지. 솔직히 그렇잖니? 아들을 결혼시킨 거지 내가 며느리랑 결혼한 게 아니니까. 애 때문에 일 못하는 건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설마 아직까지 그때 일 마음에 담아두신 거예요? 담아놔야지 당연히. 네가 그렇게 여러 번 말했잖아.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잘 새겨둔 건데 뭐가 문제야?
연락도 하면 안 되는 사이에 애를 봐주니?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니 모르겠다. 우리가 서로 애 봐주고 말고 할 사이도 아니잖니.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라.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용건으로 이렇게 전화하지 말어. 불편해. 엄마, 이만 끊을게. 앞으로는 어지간하면 메시지로 해라. 아들의 당황하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봐주시면 지율이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기던지 사람을 쓰던지 해야지. 어쩌자고 나한테 연락을 다 했어. 어머님, 그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애를 맡길 때가 되니 그제서야 죄송하다는 며느리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화 한 통 먼저 한 적이 없던 며느리였으니 당연했습니다. 문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끝난 일이야. 애는 못 봐준다. 그리고 용건 있으면 앞으론 창현이 통해서 연락해라. 이렇게 직접 하지 말고. 그게 문 씨가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만 하려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그러니 손주도 봐주고 싶은 마음이 도저히 들지 않았습니다. 종종 큰아들이나 딸이 아이를 맡길 때도 있었는데 작은 아들의 부탁은 절대 들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몰랐습니다. 전화 한 통에도 그렇게 화를 내는데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부모를 잡아먹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문 씨도 이제는 작은 아들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그걸 선택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죠. 엄마, 아빠. 식사하세요. 그냥 대충 먹게. 시아버님이 김 전문가나 마찬가지셔. 반찬이 김밖에 없어? 대충 먹자. 왜 안 드세요? 반찬이 별로 없어서 그래? 그러게 좀 빨리 오지. 반찬이 없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걸 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려면 힘들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배달을 시키지 그랬어. 엄마 배달 음식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냥 이거에 먹으면 되잖아. 나 쉬는 날에 요리하기 싫단 말이야. 이따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 먹으면 됐지. 그래도 김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다. 엄마 아빠니까 이렇게 하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다음 끼니 때는 그냥 나가서 먹자. 갑자기 왜 이래, 엄마. 밥 얻어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딸 얼굴 봤으면 됐지. 왜 반찬 투정을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서덕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늦둥이로 낳은 딸을 서 씨와 남편은 참 예뻐했습니다. 두 아들보다도 애지중지 키웠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했었는데 딸은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니 원래 가족인 부모는 뒷전이었습니다. 대단한 대접을 바란 것이 아니었지만
사돈네를 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푸대접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결혼 후 멀리 사는 딸을 좀처럼 볼 일이 많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찾아간 딸의 집에서 서씨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려서 찾아간 곳에서 딸이 점심 식사라고 내놓은 것이 김이었습니다. 곁들일 반찬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메인 반찬이었죠. 그리고 김치. 동네 사람이 놀러와도 이것보다는 성의 있는 대접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라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딸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어떻게 해도 부모는 이해해 줘야 한다는 딸의 말이 황당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딸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 안달했던 것이 허무했죠. 결혼하면 자식은 남이라고 하더니 그건 아들이 아니라 딸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며느리가 그랬다면 이 정도로 상처받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서씨 부부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딸에게 똑같이 알려주고자 했죠. 서씨는 아들 둘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고 30 넘어 막내딸을 늦게 낳았습니다. 서씨도 남편도 딸이 참 예뻤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그러했죠. 아들 둘은 진작에 결혼을 했고 서씨 부부의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30살에 결혼을 했죠. 그렇게까지 멀리 살아야 하니?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명절에나 보겠네. 더 자주 올게. 전화도 자주 하고. 딸은 결혼하며 서씨 부부가 사는 곳과 멀어졌습니다. 자가용을 타고도 3시간 정도는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섭섭했지만 사위의 직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끼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딸이 품을 떠난 것이었죠. 서씨 부부는 그래서 더 애틋했습니다. 가까이 사는 아들네보다는 덜 만날 수밖에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 잘 지내지. 정신없어. 고생이야. 애 둘 키우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새 키운 엄마는 진짜 대단하다. 딸의 말에 서씨는 웃었습니다. 어느새 시집가서 자식을 키우니 부모 마음을 아나 싶었죠. 명절에 오면 몇 시쯤 될까? 글쎄. 아침 먹고 출발해도 넉넉 잡아 3시는 돼야 하지 않을까. 도착하면 엄청 배고프겠네. 그렇겠지. 알겠어. 너희 좋아하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딸과의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좀 더 빨리 올 수는 없대? 아침 먹고 바로 출발한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차가 너무 밀렸잖아. 그래도 기다려야지. 어떻게 더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 아들은 빨리 딸이 보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말이죠. 그리고 명절이 되자 아들네 가족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셔요. 저희 왔을 때 같이 준비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너희 부려먹느니 내가 하는 게 나아. 그래? 대신 우리가 가면 너희가 고생하잖냐? 서씨 부부는 자식들을 맞는 것도 손님 대접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씨의 집에 자식들이 왔을 땐 밥상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전부터 그랬죠. 그래서인지 어쩌다 아들네 집에 갈 일이 있으면 반대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며느리들 힘들 것 같아서 잘 가진 않지만 그렇게 주고받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가봐. 설거지하고 갈게요. 아니야. 얼른 가봐. 몇 개 안 되니까 내가 할게. 그래?
어서 가봐. 둘이 하면 되니까. 이거 다 치우시고 또 민영이네 밥 새로 차리실 거잖아요. 그렇지. 있는 거 해주시면 되지. 요리도 또 새로 하세요? 그럼 새로 해야지. 먹던 걸 주니. 서 씨의 말에 아들들이 못 말리겠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딸 사랑 여전하셔요. 서 씨는 아들들이 가면 딸네 가족을 위해 음식을 새로 했습니다. 무척 번거로운 일이었고 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서 씨 부부는 딸과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딸을 챙겼죠. 역시 집밥이 맛있네. 딸에게서 이 말을 들으면 서 씨 부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멀리 사는 딸 가끔 왔을 때라도 제대로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그래도 시댁에서 가끔 봐주셔서 괜찮아. 아이고, 감사한 일이야. 고생이 많으시겠어. 아니에요. 애들 보니까 오히려 좋아하셔요. 근처에 살았으면 우리도 좀 봐주고 할 텐데. 연년생이라 힘들다며 딸이 푸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금방 자라. 그러면 서운하니까 어렸을 때 실컷 봐. 서 씨 부부는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딸네 가족까지 집으로 돌아가면 서 씨 부부는 골병이 날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명절 동안 손님 맞이를 2번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딸과의 사이는 조금씩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전화가 없어? 아빠가 걱정하던데. 그랬나? 바빠서 그랬지. 잘 지내? 늘 똑같지 뭐. 엄마 근데 나 바빠서 이만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얼른 볼일 봐. 응. 다음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보니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탄식을 했습니다. 아, 바꿔달라니까. 아니 바쁘다고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못 바꿨지. 그러면 당신이 전화하지 그랬어. 이 기집애는 왜 요새 전화도 안 해? 통화한 지가 한 달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바쁘대.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 할 시간 없나? 지난번에 어버이날에도 그냥 넘어가서 남편이 서운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딸 방해할까 싶어서 먼저 전화는 못하고 서 씨에게 시키는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통화는 못하고 끊자 남편은 골이 났죠. 그래도 금방 보자 너. 금방 언제? 추석에. 그러네. 그 말에 다시 싱글벙글해진 남편이었습니다. 딸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어쩌다 한 번씩은 내려왔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애들 다 끌고 먼 길을 내려오는 것이 힘든 것 같았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차가 안 막혀도 왕복 6시간 거리를 오가는 것은 웬만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서 씨 부부도 한번 내려오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도 서 씨 부부를 방문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2번뿐인 명절인데 줄어들 것이 있느냐 싶겠지만 2번 중 1번은 안 오는 때가 많아졌죠. 미안, 엄마. 이번에는 집에 있을게. 차가 너무 많이 막히긴 하지. 그것도 있고. 요즘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 회사 일이 힘들어? 그렇지. 주말에는 또 애들 보느라 바쁘니까. 명절에라도 쉬려고. 그러면 사돈네도 안 가게? 에이, 시집엔 가야지. 그 말에 잠시 섭섭한 감정이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나 싶었습니다.
시집에 갔다가 서씨 부부에게 오는 대신에 딸이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래. 설에는 오지? 아마도 설에는 갈게. 알았어. 나중에 안 바쁠 때 또 전화해. 알았어. 딸과의 통화를 마치자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생기자 서씨 부부는 어쩐지 남의 가족이 된 것 같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딸은 늘 내 딸일 줄 알았는데 어쩌면 아들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친 딸에게 투정을 부릴 수는 없기에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씨 부부도 분명히 서운할 때가 있었습니다. 띠링 울리는 휴대폰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자 딸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사진 봐. 이게 뭐야? 민영이가 사돈 생일상 차려준 거라고 올렸네. 생일상?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그러게.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우리 딸이. 자기도 자랑한다고 올렸네. 마냥 웃음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안사돈이 부럽기도 하고 내 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 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고생했다 싶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1년에 2번 오는 명절에도 힘들다고 쉰다던 딸이었습니다. 거리 문제도 있었지만 시집에는 훨씬 자주 갔고 이렇게 생일상도 차려주는 걸 보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작년 일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진짜 길더라. 그러게. 그래서 애들도 여행이나 가라고 그랬어. 그럼 추석 때는 집에 안 온대? 그냥 우리끼리 있지 뭐. 푹 쉬고. 민영이는? 글쎄. 긴 명절 연휴에 아들들에게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내심 여행을 갔으면 하는 눈치였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질문에 딸에게 전화를 해보자 웬일인지 이번 명절에는 시집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동남아 갔다 온대. 그래? 너희는 안 가고. 가려고 했는데 예지가 비행기만 타면 토하고 그래서. 그렇게 장거리는 힘들 것 같아서 난 못 가. 그럼 너희만 집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딸이 이번 명절에는 엄마 아빠가 올라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신혼 초에 한번 가보고 안 가봤기 때문에 서씨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물을 것도 없었습니다. 옆 동네도 귀찮아서 안 가는 양반이 딸 집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니 바로 버스표를 끊으라며 말했죠. 그래서 긴 연휴 2박 3일 딸의 집에 묵고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운전을 하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로 했죠. 그런데 명절을 나흘 앞두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표 끊었다고 그랬나? 끊었지. 아침에 출발해. 9시 몇 분인가 그래. 아, 그래? 응. 왜?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아니야. 알겠어. 용건이 그게 다였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없는 전화라고 생각하고 말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막상 약속한 때가 다가오자 서씨 부부가 방문하지 않았으면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귀찮아서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우리 출발했어. 차 안 막히나? 글쎄 아직은 모르겠네. 하지만 명절은 명절인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차가 한참 막혔습니다. 점심때쯤이면 도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차 많으니까 지하철이 더 빠를 거야. 기다리는 딸의 목소리도 지친 듯 했습니다. 시간은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부는 터미널에서 내린 뒤에 또 지하철을 타고 딸의 집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터미널까지는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가깝다길래 괜히 찾아서 가겠다고 했죠. 게다가 서씨 부부는 중간에 환승을 잘못해서 길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겨우 행인의 도움을 받아서 딸의 집 근처까지 왔을 때는 3시 반 정도 되었죠. 아이고, 복잡해서 못 다니겠다. 그러게 알려준 대로 탔어야지. 딸이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서씨가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들고 있는 짐도 무거웠는데 딸은 짐을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명절 선물이야. 밥은 먹었어? 엄마 아빠 늦게 온다고 그래서 아까 점심을 좀 일찍 먹었어. 애들도 먹였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됐네. 지금 뭐 좀 먹을까? 오는 길에 남편 배에서 몇 번이나 천둥이 쳤습니다. 아침 일찍 먹고 나와서 버스에서 고구마 하나를 까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늘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던 사람이 끼니를 건너뛰었으니 배고플 만도 했죠. 그러자 딸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만 있다가 그냥 같이 저녁 먹는 게 낫지 않아? 엄마 아빠 점심을 못 먹어서. 그래? 배고파? 배고프지? 제가 모시러 갈 걸 그랬네요. 아니야. 결국 제대로 찾아왔는데 뭘. 기다리다가 지쳤어. 그럼 대충 같이 밥을 먹자. 나중에 밤에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고. 그냥 나가서 먹을까? 딸이 밥 차리느라 힘들까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가는 게 더 번거로워. 그냥 집에 있는 거에다가 먹자. 그 말에 남편은 오히려 반색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저것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거에다가 먹어. 잠깐만. 금방 차릴게. 딸이 걱정돼서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뭐 꺼내야 해? 아니, 내가 할 테니까 앉아 있어. 딸의 말에 두리번거리자 딸은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애들은 아까 먹었거든. 우린 이거에다가 대충 먹자. 그러면서 봉지를 까니 조미김이 나왔습니다. 이거에다가 대충 먹자는 게 김인 듯 했습니다. 서씨도 남편도 김은 잘 먹었지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딸이 냉장고 문을 열자 목을 길게 빼고 봤는데 반찬통 하나를 꺼내더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김치였습니다. 아빠, 식사하세요. 딸이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사위도 와서 다 같이 식탁 위에 앉았는데 딸이 밥을 퍼서 놓았고 식탁 위에 반찬이라고는 김과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게 단가 싶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냥 대충 먹게. 딸이 재차 말하며 더 이상의 반찬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대충이라지만 이렇게 대충 차린 밥상은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이 아닌 이상 이렇게 차릴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반찬은 없어? 우리 아까 먹은 건. 사위도 당황스러웠는지 딸에게 물었지만 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 먹었지. 아까 밥을 이상한 시간에 먹어서 배 별로 안 고파. 당신 배고파? 배는 안 고픈데. 그럼 그냥 이렇게 먹자. 그러면서 서씨 부부에게는 김이 시집에서 보내준 거라 맛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김 전문가나 마찬가지셔. 바깥사돈이 고향이 김으로 유명한 곳이라며
태연하게 밥을 싸먹는 딸을 보니 서 씨는 숟가락 들 의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한참 김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안 드세요? 김이 메인 반찬이었습니다. 곁들여서 먹는 반찬이 아니고 말이죠. 이 정도면 맨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세상에나 몇 년 만에 집에 방문한 친정부모에게 대접할 음식인가 싶었습니다. 서씨 부부가 가만히 앉아있자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국 있어야 하나? 아까 애들 먹다 남은 거 있는데 그거라도 데워줘? 됐다. 남편은 배고프다 못해 쓰릴 듯한 배를 그저 채우기 위해 밥을 우겨 넣었습니다. 국이고 뭐고 딸의 말처럼 대충 끼니를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위의 말을 들어보면 평소에도 이렇게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자신들이 배가 안 고프다 보니 상이 이 모양인 듯 했습니다. 김 먹어봐. 엄마. 자꾸만 김 타령을 하자 화가 났습니다. 너무 성의 없는 밥상에 푸대접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속도 차지 않을 것들을 보니 그동안 딸과 사위가 방문했을 때마다 차려줬던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이 해줬던 것을 생각하면 결코 이렇게 내올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온갖 요리를 해주길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리기 힘들면 나가서 먹어도 충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생선 하나라도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서 씨가 너무 꽉 막힌 사람인지. 왜? 반찬이 너무 없나? 그러게 좀 빨리 오지. 사위도 배가 덜 고픈지 한두 숟가락 먹고 말았습니다. 딸도 젓가락을 깨작거리고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대충 먹는 것이 꼭 늦은 서 씨 부부의 탓인 양 말하는 딸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반찬이 없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걸 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려면 힘들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배달을 시키지 그랬어. 엄마 배달 음식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맨밥을 김에다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궁시렁거렸습니다. 아, 그냥 대충 먹으면 되잖아. 나 쉬는 날에 요리하기 싫단 말이야. 이따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 먹으면 됐지. 자꾸만 대충 하는 딸이 얄미웠습니다. 서 씨는 단 한 번도 딸과 사위를 대충 먹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준 적조차 없었으니 말 다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요리하기 싫다는 딸의 말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상이라며 보냈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상은 비교할 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려워 그런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정부모에게 너무한 대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찬 한두 개 더 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었죠. 차라리 요리하기 싫으니 집에서 반찬을 싸오라고 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었습니다. 서 씨가 기분 상한 티를 내자 딸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왜 그러는데? 그래도 김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다. 그러자 딸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니까 이렇게 하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엄마 아빠니까 맨밥에 김을 줘도 이해하라는 딸. 엄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접도 감수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닐 거라고 믿지만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오라고나 하질 말았으면 했습니다. 이건 힘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문제였습니다. 서 씨도 일을 안 해본 것 아니고 애를 안 키워본 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부모에게 이렇게 소홀하게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시부모가 더 어렵고 신경이 쓰였던 것은 맞지만 내 부모이기에 더 챙기는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딸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음 끼니 때는 그냥 나가서 먹자. 이틀이나 있을 것이기에 식사를 몇 번이나 더 해야 했습니다. 딸도 요리하기 싫다고 하니 그게 가장 나은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딸은 외식을 싫어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식당 가면 번잡스럽다니까. 밥 제대로 못 먹어. 집에서는 그냥 두면 되니까 먹는데. 식당에서 엄마가 볼게. 그냥 집에서 먹자니까. 뭐 해주면 되는데. 딸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서씨가 꼭 반찬 투정하는 철없는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번잡스러워서 식당에서는 제대로 못 먹어서 싫다는 딸은 지금 서씨 부부가 밥을 제대로 먹는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켰어도 맛있다고 먹었을 텐데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뭐 시켜줘? 아니, 근데 이거 먹으면 배부른데 뭐하러 돈을 써? 됐다. 안 먹는다. 갑자기 왜 이래, 엄마? 밥 얻어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딸 얼굴 봤으면 됐지. 왜 반찬 투정을 해? 그 말에 서씨는 머리 위에 뚜껑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김이 풀풀 나는 것 같았죠. 뭐가 그리 힘들고 짜증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맨밥과 김을 보고 이 정도 말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나가서 먹는 것도 번잡스럽다고 싫다고 하고 시켜 먹는 건 돈 아깝다고 하니 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친정부모가 우스운 것이겠죠. 서씨는 식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평생 이와 비슷한 경험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귀한 경험을 딸 때문에 하게 되는 듯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잘 먹이고 키웠는데 부모 입은 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딸 힘든 거 엄마가 몰라주면 누가 알아줘? 나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밥이 더 중요하냐고 따지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내 말이 없었죠. 보고 싶어 온 걸 그렇게 잘 아는 딸이 부모를 이렇게 푸대접 하나 싶었습니다. 내일은 뭘 해줄 생각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딸의 집을 방문하고 처음으로 먹는 끼니의 빈정이 상했습니다. 사위의 중재로 대화는 마무리가 됐지만 저녁에 시킨 치킨을 먹을 기분도 아니었죠. 이틀 밤 자기로 되어 있던 서씨 부부는 다음 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딸도 기분이 상했는지 그런 서씨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도 서씨는 몇 날 며칠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알던 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딸에게 부모는 그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명절에 오지 않아도 딸이 힘든 게 싫어 그러자 했지만 그러다 보니 딸의 마음속 우선순위에서 서씨 부부가 한없이 뒤로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과연 시부모가 와도 그렇게 대접할 수 있겠나 생각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명절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맛있는 밥상을 여러 번 받아먹고 가면서 그렇게 밥 한 끼 차려주기가 힘든가 싶었습니다. 그게 딸의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 같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건 도가 지나친 듯 했습니다.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왜 난리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그 밥상 앞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감정이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서 비참하기까지 한 그 심정을 말이죠. 서씨도 이제 더 이상 딸이 왔다고 진수성찬을 차리는 일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양방향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철저한 짝사랑이었습니다. 밥 얻어먹으러 왔냐는 그 말이 내내 서씨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서씨의 짝사랑을 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올해 설에 딸 부부가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집에서 쉬겠다고 할 만도 한데 오는 것을 보아하니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는 아들네가 왔다가 간 뒤에도 따로 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 씨에게 남편은 왜 딸 밥상을 안 차리느냐고 묻지도 않았죠. 엄마, 우리 왔어. 왔냐? 엄청 배고프다. 휴게소에 차가 너무 많아서 핫바도 못 먹고 왔네. 차 많이 막혔어요. 그래? 밥은? 무슨 밥? 아직 때도 안 됐잖냐? 우리 아침에 시댁에서 밥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래? 배고파? 우린 점심 먹었어. 뭐? 엄마, 아빠만. 평소에는 기다렸다가 딸이 오면 먹었는데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라도 줘.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서 서 씨는 식탁에 딸 부부를 앉혀놓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정해져 있었죠. 김과 김치. 그러자 딸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있다는 걸 안 것이었죠. 엄마, 이럴 거야? 지난번에 전화로도 얘기했잖아. 전화로 한 얘기라는 게 엄마니까 이해하라는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 씨의 기분이 풀렸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거 좋은 김이야. 엄청 비싸고 곱창 김인가 그래. 뭐? 너 좋은 김에다가 밥 싸 먹는 거 좋아하잖냐? 장난치지 마, 엄마. 오빠들이 먹은 반찬 남은 거 없어? 있지. 잡채랑 불고기랑 그런 거. 그거라도 줘. 각자 좋아하는 거 먹는 거지. 너는 거기에다가 먹어.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애들도 밥 안 먹었어. 애들도 김에다 싸줘. 만난 게 중요하지 밥이 중요하니? 밥 얻어먹으러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서 씨가 그렇게 말하자 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운전해서 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대접이야? 딸이 사위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기까지 길 잃고 6시간 걸려서 간 부모에게 했던 대접이랑 똑같은데 어째 좀 부족하니? 그러자 딸이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끌어당기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사위가 난감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나가서 사 먹고 그냥 집에 갈게. 나가서 먹게? 애들 때문에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엄마! 딸이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네가 엄마 아빠한테 한 취급이 바로 이런 거야? 반성해. 그러자 딸이 씩씩대며 짐을 도로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딸을 서 씨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딸이 연신 뒤를 돌아보았는데 서 씨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기가 당하면 기분 나쁠 일을 왜 부모에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편한 만큼 더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딸이 이제 다시 서 씨의 집에 오지 않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짝사랑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으니 말이죠.